우리 차관보는 12.3 내란을 언제 알았습니까? 10시 한 반경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날 그 기재부 장관하고 같이 국무회의를 갔었나요?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쪽지를 줬다고 하는 차관보가 윤인대 아닙니까? 네, 저 맞습니다. 언제 쪽지 문건을 앞서 받았어요? 오전에 우리 부승철 의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시 반경 그 은행회관에서 저희가 F4 회의를 위해서 저희가 모였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A4지를 이렇게 주던가요? 접힌 상태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접혀 있었나요? 뭐 이렇게 한 겹 접혀 있던가요? 그 조금 더 접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럼 받아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접혀 있던 걸로 제가 기억. 이렇게 네모로 접혀 뭐 있었어요. 그기까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받고 제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어느 정도였습니다. 주머니였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요? 예. 뭐라고 하면서 줬습니까? 너가 들고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니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 언제 봤습니까? 그리고는 저는 잠깐 이제 회의 준비 때문에 밖에 나가 있으면서 제가 잠깐 열어봤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쯤 봤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11시 반에서 11시 40분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 지시사항의 예비비 확보 비상 예, 그 부분은 제가 봤었고요. 네 예, 그걸 그거는- 보고 뭘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 생각 정도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 담당이에요? 그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실 소관이기 때문에요. 차관보면 다 간장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국내경제정책 담당이고요. 그래서 F4 회의에 참가했습니까? 예, 그 회의는 제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F4 회의에서 뭘 논의했습니까? 그때는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제 그 시장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메시지, 시장 안정의 메시지, 예, 그걸 빨리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예. 최상목 부총리는 자기가 사임설 내겠다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런 예, 얘기 못 맞습니다. 그 11시 40분에 저희가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만나 뵌 건 11시 반경이었고, 그 회의의 실무자는 차관보죠? 예, 제가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 예비비 확보에 대해서 안건에 당연히 올렸어야 될 것 그건 같은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F4 회의하고 예비회의랑 네.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네. 이미 저희가 그 기재위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비비라는 거는 이제 기재부 내에서 예산 하여튼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F4 회의에서 공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회의는 그 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니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호주머니에 넣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뭐그 당시 상황을 그것이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장 상황이 더 급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꺼내 가지고 말씀. 그다음에 그 F4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조치했습니까? 그 회의가 12시 한 40분경에 마쳤고요. 저희는 그다음에 그 종이를 언제 최상목 부총리한테 다시 줬어요? 저희가 1급 회의 끝날 때쯤 해서 1시 한 40분 50분경에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던가요? 그 제가 드리고 이제 부총리께서는 앞부분 좀 보시더니 이미 계엄이 해제가 됐고 우리는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시해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시 저한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냥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찰 그 수사기관에 가 있나요? 그것도 제가 이미 다 진술했는데 12월 13일 날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원본을. 이복연 금융감독원장 나와주세요. 예, 금감독 원장입니다. 12월 3일 날 그 본인이 그 휴가를 냈었나요? 오후에? 휴가는 아니고 오후에 조금 일찍 조퇴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죠? 개인적인 사정인데 와이프 처가 좀 아파서 그래서 그 본인은 비상계엄 언제 알았어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쯤 되는 거. F4 회의는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어요? 실무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터졌다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비현실적이고 그런 약간 좀 저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됐죠? 당시에는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인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온한 날에 비상계엄을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저도 이제 비상계엄이 매우 잘못됐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그런 판단. 그다음 F4 회의에서 최상목이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데 맞아요?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그 회의에 모이기 직전에 아마 대통령실에 들렸던 상황을 조금 설명을 주시면서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자괴감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 이제 이럴 바에는 부총리직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사실 당시 상황이
외환시장도 열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외 시장 상황이 있어갖고 저희가 그럴 때가 아니고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본인 거치에 대해 생각하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장은 거치를 고민 안 했나요?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내란이고 위헌적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정상적일 텐데. 총리께서 그만두시면 저도 같이 그만두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당시 상황은 한 총재도 좀 말리시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 그만두면은 금감원장도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럼 이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그 중대한 위헌적이고 너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국민적인 관점에서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 당시에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되게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참으로 국민들은 다 잘못됐다고 느껴요. 고위공직자 정도 되면 더 느끼는 거지. 이게 경제 상황, 그러니까 단기 시장 상황 등 외환 상황이 너무 됐어요. 어려웠습니다. 예. 김병환 금융위원장 나오세요. F4 회의 언제 연락 받았습니까? 10시 이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F4 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은 뭡니까? 시장 안정 조치 메시지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음 날 이제 주식시장 개장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비상계엄이. 일단 놀라웠고요. 상상할 수 없는 조치였기 때문에 놀라웠고 시장 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그때는 오직 거기에 생각을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지면은 우리 경제가 폭망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대외 신인도나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시작하십시오. 박종준 경호처장님, 이거 보이시나요? PPT 보십시오. 경호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이거 작년 12월 12일에 작성됐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그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 문건을 그럼 그때 경호처장이었잖아요. 예, 경호처장이었지만 그때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왜 작성했는지도 모르네요. 그 내용은 이번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12월 7일 날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착제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은 증거인멸 문제 소지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12월 12일 날 단말기 사용자 접근 제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때는 몰랐고요. 이거 말고 그 한참 후에 방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의 비화폰이 검찰에 그 압수되어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네. 그 그러면은 이제 검토할까는 한번 이 전체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를 누가 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경호차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문건까지 만들어졌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문건에 관해서는 언론 보도를 예, 좋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경찰 30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의 블랙박스 비아폰 서버입니다. 이렇게 증거인멸 지시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은 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호차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 내용- 그 수사 중 아닌데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국수본에서 그 내용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차장의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아니냐고요. 그 내용 그때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건이 그- 있잖아요. 문건이. 그 판단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판단도 어렵습니까? 그 경찰 30년 하셨는데.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수도배 주시고요. 어렵습니다. 잠깐만 수도배 주시고. 예, 이진동 차장님. 신동사입니다. 예, 검찰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무자들 증언을 통해서 2차 계엄 그런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한 게 내란의 전체 설계자가 누구냐. 비상 입법기구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리고 각 부처에 뭐 지시사항이라고 해갖고 A4 문건을 줬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밝혀졌습니까? 구체적 수사 사항이나 재판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 수사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전모를 밝혔습니까? 구체적인 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처음부터 수사에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비아폰의 서버
이것이 검찰에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의 영장이 신청이 들어와서 청구를 다 해줬습니다. 아, 필요한 거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라고 저희가 영장을 다 청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경찰에다 물어보셔야지 경찰이 집행하는 건데요. 예,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 본인들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러고 있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 영장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려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김성훈 경호처에 단말기 삭제를 지시한 것은 보안 유출을 우려한 조처였고 실제 삭제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했습니다. 맞죠? 내용이 그 정도 그런 네.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유출 우려라는 김성훈 차장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증거 유출을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문건 자체가 증거 인멸 지시 문건이 아니고 보안 대책 문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안폰에서 생명이 어차피 보안이 아닌가요? 이 문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와서 봤습니다. 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 이런 지시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것이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아닙니까?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아닙니까? 보니 직권남용이라는 게 단순히 저 지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부하직원한테 직권남용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목적성이나 필요성, 상당성 이런 여건들이 그래서요. 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실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검찰총장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의리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저희가 경찰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청구를 했고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호처 차장이나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하고 그 과정에서 그 뭐 인사조치니 뭐 비화폰 서버 무슨 뭐 삭제 그 관련해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그 범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 문건 하나만 보셨지만 저희는 기록을 더 전체를 다 봤거든요. 기록을 전체를 봐본 바 혐의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이 돼갖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휴대폰이니 USB 다 압수가 됐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저 차장님, 대검 차장님. 예, 국정원장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까? 참고인 신분입니까? 일단 여기 PPT 한번 봐주시죠. 그러니까 저기 10시 53분에 윤석열이 홍장훈 1차장에게 전화해서 지시한 사항이 방첩사 적극 지원해라, 이번에 다 잡아들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공소장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0시 53분에 홍장훈 1차장에게 전화한 다음에 다시 10시 56분에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저 내용이 뭐냐가 이제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다시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시 56분에 굳이 용산에서 1시간 20분이나 계엄관계 장관일을 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김용현이 지시 문건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10시 56분에 다시 윤석열이 조태영에게 전화를 한 것은 즉 홍장훈 1차장에게 지시한 것을 고지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그렇게 본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관에게 이야기하는 건 장관에게 바로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훈 1차장이 독대 보고를 가서 조태용에게 이러이러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라고 해도 내일 아침에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그 내란 지시해서 문건을 받아왔고 거기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왔을 뿐만 아니라 벌써 홍장훈 1차장에게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봅시다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시를 이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 내란 주요 행위 가담자로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수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조태용 원장이 홍장훈 1차장의 동선이 들어있는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공개한 것 알고 계시죠? 국정원 1층 로비는 정무직밖에 못 다니는 곳이에요. 일반 직원들 그 로비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최고 등급 보안 시설이라 해서 외부에 촬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보위가 국정감사가도 사진 못 찍는 것이에요.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조태용 원장 본인의 동선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사항이라고 하는데 차장의 동선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를 공개한 것은 국정원법 제11조 정치관여 금지 위반 및 보안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추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정원법 제4조 국정원 직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은 형법 중에 내란해제, 오해환해제, 군용법 중 반란해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수방사 B원 벙커에 국민들이 불법 감금된다면 그걸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내란 동향이 잡히면 이걸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조직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정원장은 인사 조직 운영 규정을 갖고 있고 그 규정에서 어떤 사안이든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관한 사후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대검 차장께서 꼭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오동훈 공수처장님께서도 고위 지휘자 아닙니까? 조태용 원장은.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능 의원님. 김지원 민정수석님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본인 여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이중으로 우리 특종인 명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고 말씀드릴게요. 뉴스에서도 났지만 김용현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용현 아내 명의 휴대전화로 출석 요구 요청을 하고 12월 6일 날 김용현이 대통령과 통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지금 출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 그 뒤에 김용현이 검찰 이진동 차장님하고도 통화한 거죠. 결국 이진동 차장님하고 통화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지원 수석님 역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역할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통화한 적도 없고. 명백하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지난번까지 제가 선서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통화도 하지 않았다. 둘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용현과 통화했는지 여부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게 전제가 되는 거는 제가 검찰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김용현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검찰의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제가 바꿔서 물을게요. 예. 네, 지금 김용현에게는 검찰에 출석하라고 그럼 조언을 하거나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하고의 조율이 아니고요. 김용현에게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시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명확한 말씀 그렇지만 왜 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네? 김용현에게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조언하거나 전화하거나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있다 없다. 기억이 없어요. 거기는 김용현하고는 제가 통화한 기억이 없고 검찰에는 제가 지금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안 납니까? 기억이 있다 없다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있다 없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의원님도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못하고 기억이 없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는 얘기 못한다. 예, 기억이 없어요, 제가. 차장님. 네. 선택적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다른 것은 다 기억하시는데 왜 전화 통화는 기억을 못 하시죠? 아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제가 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일이 지금 저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거는 검찰하고 어떤 무슨 얘기를 해서 수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일도 하나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사실이 없다 치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하고는 통화한 그 자체를 기억을 못한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지금? 아니 통화한 사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통화했는지 여부는 제가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제가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아니
관여한 바도 없고요. 존칭을 좀 붙여주세요. 김의원 네, 장관이라고. 장관님하고 네. 예, 그 출석에 관련해서 제가 무슨 검찰에 무슨 얘기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했으면 아니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뭐 제가 굳이 그쪽이랑 얘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따 초월하십시오. 자,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슬라이드 좀 봐주세요. 제가 대통령 체포 직전 3일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해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유상범 간사가 책임자 승낙 없이 군사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죠. 또 책임자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대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공수처가 한마디로 당시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인 1월 14일에 그 유명한 딱풀 공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관절을 지키는 55 경비단장이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협박당한 사건이죠. 이날 공수처가 55 경비단에 관저 문 열어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을 안 했죠. 그랬더니 공수처가 오후에 55 경비단장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공수처는 이 경비단장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갔더니 도장을 갖고 오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들렸겠죠. 아까 공수처장 답변한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경비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의 권한이 있지 제 도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압박해서 도장 가져오라 그러고 이 형식도 안 맞는 엉성한 문서에 그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심지어 경비단장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죠? 확인하셨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동석한 경찰 공무원이 55 경비단장 측으로부터 인장을 건네받아서 그 경비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석한 경찰은 그럼 어디 소속입니까? 경찰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공수처에 파견 나와 있는 분이에요? 저는 경찰청 소속 지금 국수본의 그 경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권위주의 시절에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책상 위에 수갑 올려놓고 조사하던 거랑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날 국회에서 이 법원 행정처장 답변에 의해서 경호처 허가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요.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비단장 협박해가지고 이 공문 만든 거라고요. 공수처가 지금 이런 일을 벌였어요. 물론 이 공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공문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내용 보세요. 다음 장이요.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대통령 체포합니다. 물론 경호처가 출입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박종준 경호처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여쭤봤는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서 관저에 영장 집행하려면 경호처 허가 필요한데 공수처에 출입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히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장께 하실 말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공수처는 출범 초기에 인권 친화 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기관입니다. 대통령 체포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접견 금지했죠. 서신도 금지시켰죠. 가족 면회하는 것도 불허하겠다 이렇게 했죠. 거기다가 조사한다고 대통령 강제 구인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 어떤 수사기관이 이렇게 강압적인 행태를 보입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놓고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날에요. 소고기 와인 파티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면서 분신 시도했던 시민이 사경 헤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직원들이랑 자축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했던 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의원님의 그 일방적인 얘기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굉장히 이때까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된 부분인데 간단히 소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금 법조인이라면 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 당연한 조항을 체포영장의 확인적인 의미에서 기재하였고요. 저 공수처장은 그 체포영장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 해석을 달리하거나 뭐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55 경비단장의 그 지금 승인 그 공문을 그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일 하루 전에 왜 받았느냐? 지금 55 경비단장의 허가를 받은 건 경호처법에 의한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지금 의원님도 정확하게 보실 건데 군사기지법 상에 우리는 승인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2차 그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55 경비단장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군인들이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혈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당한 공문서고 그다음에 그 긴박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서류에다가 첨부 형태로 했는데 그 어떻게 공수처장이 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절박한 순간에 얼마나 저런 문서까지 만들면서 성낙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 노고의 어떤 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그것이 문서를 갖다가 딱풀 공문이라 하는 그런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55 경비단장의 그 성낙 문서가 군사기지법상 출입을 허가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문구로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1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17일입니다. 17일 날 저녁 모임을 했습니다. 엄주한 게 아닙니다. 1월 17일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사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신문을 위해서 그때 50여 장이 넘는 PPT를 만들어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고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우리 부하 직원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 저희들 직원들한테 밥 한 끼 못 사주고 그다음에 제가 와인 한 잔 따라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봐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 2분에 걸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예. 들어보세요. 아니 와인 소리 아니라는데 뭘 들어요 거기서? 자, 아니 제가 법률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차장님, 소지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말씀드리. 식사하면서 반주하는데. 와인 도수가 16도에 잡고. 말씀에 법원에 차장님이 와인 먹고 있는데 운전하고 운전 안 걸려요? 소주는 25도입니다. 아니 와인 먹고. 한기호님. 운전 안 걸리냐고? 한기호님. 어디 그런 헛소리를 해야 일어나야지 말이야. 청취를 해보겠습니까? 이거 계속 할 수 없어. 자료가 큰 문제가 안 되면은 수사상 문제가 안 되면은 제출 의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용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3일 22시 30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이 경찰에 수사관 100명 파견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이 실무적인 것은 국수본과 상의하라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상 승인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23시 32분경에 구민의 방첩사 과장에게 합수본이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해달라라는 연락 받으신 바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수본은 방첩사 연락을 받은 지 7분 만에 서울청 수사부에 전화를 해서 명단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합수본 파견 명단 100명을 작성하는 게 그냥 실무자 본인의 판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제가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과장님이 서울청 수사과에 연락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과장 선에서 판단이 가능한 일인가요? 당연히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닙니까? 나중에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 보고를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 때는 명단을 우선 준비만 해달라라고 했고요. 명단을 준비만 해달라는 말은 명단을 일단 작성하라라는 말이잖아요. 그 지시가 청장 승인 없이 나갈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장님 승인 있었죠? 청장님한테는 23시 59분인가에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승인을 드린 게 아니기 받았습니까? 때문에요. 네, 청장에게도 보고받고 승인되었다는 것이고요. PPT 넘겨주시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예상과 다르게 방첩사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는 긴급 체포조를 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시 52분에 구민회 과장에게 전화를 증인이 받으셨습니다. 체포조 편성해야 되니 되는 대로 경찰을 국회로 보내달라.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 체포조다라고 연락 받으셨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연락 받으셨습니까? 국회로 체포를 하러 출동을 하는데 인솔 안내할 인력 5명을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4차 청문회에서 구민회 과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경찰이 체포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거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통화에 있었던 구체적인 워딩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둘 중에 한 명은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근데 사실 구민회 과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체포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길 안내가 아니었다라는 증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증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 김대우 방첩사 간부들이 경찰이 체포조의 일환이었고 그 체포 요청을 했다라고 다 이곳 국정조사 자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 5분 만에 증인이 박창균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서울청은 수사 백인 수사본부 명단으로도 벅차니까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고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영등포서 형사과에게 직접 전화를 한 거죠. 23시 52분에 저한테 전화를 줄 때요. 국수본에서 인력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수본은 국회에서 한 20분 이상 떨어져 있고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 네, 그래서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영등포서 형사과에 전화를 현장에 하신 있는 경찰, 그러니까 저희 국수본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보내줘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민회 중령이 뭔가 좀 찾아보는 것 같이 하더니만 그냥 경찰이면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래서 박창균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관할 경찰서로 해도 되느냐라고 증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네, 증인이 5분 만에 제가 물어본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신 건데 간결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만에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했고 전화한 지 15분 만에 명단이 방첩사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명단이 전달된 지 4분 만에 체포조가 수소충전소로 출동을 했습니다. 방첩사가 체포조 요청한 시간부터 체포조 출동까지 2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증인이 방첩사 중간 간부들처럼 학명과 복종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체포조를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이 이 내란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8분에 우종수 본부장이 윤승영 조정관에게 최대한 시간 끌어라. 내가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서울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한 사실 전달받았죠? 예,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제 알았습니까? 그 전화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1시 넘어서 회의할 때 전달을 했죠. 네. 그때라도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따라서 사실 그 운영을 중단했어야 하는 겁니다. 서울청의 합수본 명단 작성하는 거 중단시키고 영등포서 형사과장한테 다시 전화해서 방첩사한테 체포 협조하지 말아라라고 충분히 지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수본 간부들이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거역한 것은 저는 본부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누군가 체포조에 협력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의 국수본부장보다 위에 있는 경찰인 사람은 치안총감, 경찰청장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정리하면 방첩사의 합수본 긴급 체포조 요청에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협력을 했고 특히 긴급 체포조 같은 경우는 25분 만에 현장 출동까지 했습니다. 직속 상관인 우종수 본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체포조 운영을 부정하면서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체포조 운영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조지호, 김봉식, 조청장만 머리 자르기처럼 내치고 숨지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체포조 협력으로 내란에 가담했던 경찰을 배제하고 빠짐없이 처벌해서 경찰 내 이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본인이 책임질 만큼 책임질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예,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그 방첩사한테 연락을 받고 한 20여 분 만에 명단을 줬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저희는 방첩사한테 연락을 받기 전부터 영등포서 형사들이 국회 주변에서 그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동을 시킨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출동을 시킨 게 아니고 현장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준 거고요. 예, 저희는 당시에 개헌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불법이었으면은 저희가 그렇게 신속하게 협조할 리가 없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불법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신속하게 명단을 제공한 겁니다.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애초 김성훈 차장에게 질의할 내용인데 오늘 불출석해서 본부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 안으로 경호차를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예, 소관 업무 아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확인해서 우리 국조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집무실 사우나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본부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본부 자산인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시설 관련돼서는 보안 상황이라서 좀 말씀드리면. 답변 못 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다가 사병화되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대검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검거했다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압수죠.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PPT 보시면 12월 8일 날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 그건 깡통폰이었죠. 안에 내용이 거의 없는 유심 칩을 여러 번 바꿨던 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12월 8일일 때는 비아폰이라는 걸 아니, 그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알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들고 왔던 핸드폰은 소위 말하는 깡통폰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제 묻는 말에 그러니까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을 저희가 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비아폰이 논란이 되고 있고 비아폰이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 오늘 경호처에서 김용현의 비아폰이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아폰을 확보해야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누구 비아폰이 압수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 부분 김용현의 비아폰이 지금 잠시만요. 김용현 전 장관의 비아폰이 경호처에 있다고 오전에 진술이 나왔잖아요. 앞서 진술 못 들었습니까? 경호처 담당 경호관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제 것만 챙기지 뭐 남의 거. 자, 그럼 다시 확인할게요. 남의 질문도 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 관련돼 있으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아폰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경호처로 반납됐다는 겁니다. 지금 봉인돼 있어서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보해야 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장 확보해줘. 지금 2달이 넘어가잖아요. 이란의 주요 종사자의 핸드폰이 지금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앞서 몇몇 의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1차 구속영장 때는 당연히 비아폰 기록 삭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직권남용으로 해서 비아폰 기록 삭제라는 부분. 확인하십니까 이거? 경찰의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에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차 영장에는 체포영장 방해만 돼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2차에 아마 비아폰 기록 삭제에 대한 부당 지시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맞죠? 2차에 들어 있습니다. 예, 2차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을 막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거인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본인에 대한 증거인멸. 그런데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훈 차장한테 우리가 내란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대검 차장님 말씀은 내란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된다. 아니면 별도의 영장 내용을 기재하라 이런 건데 그 말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구속영장 청구위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입니다. 아니, 제가 다시 또 여쭤볼게요. 차장님, 3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흔합니까? 검찰로부터 기각된 사례가? 그 사례가 흔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에서 저렇게 3번 영장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건 아닙니다. 계속 기각을 하니까 영장을 청구하겠죠. 기각한 사례가 흔치 않죠. 그러니까 예,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성훈 차장이 구속에 이르는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대검 차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땐 그랬습니다. 대검 차장님 보시기에는 구속에 이르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심각한 상황에 대한 판단 미스고 인식의 오류인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 그 부분 따로 따지기라고 마지막 다음 PPT요. 앞서 차장께서는 문건을 봤는데 문건의 내용이 보안성 강화라고 되어 있다. 2번 보시면 됩니다. 문건에 보안성 강화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예. 그 내용은 김성훈의 주장이에요. 관계자 모두는 증거인멸이라고 검찰에 가서 진술했잖아요. 그죠? 문건에 보안성 강화로 돼 있지 않나요? 제가 여쭤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문건의 제목만 보안성 강화이지 관계자들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제 말이 거짓입니까? 일부 진술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술이 있는데 증거인멸 진술이 있는데 왜 영장을 기각하냐라는 거죠. 지나가는 국민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요? 의원님, 증거인멸로 지금 구속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게 보안폰 삭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대답해도 되나? 네. 예. 예. 그 위원님 그 보안 그 비아폰 그 삭제 지시가 그게 범죄가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하거든요. 직권남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성, 그 상당성, 그다음 이제 책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성립하는 건데 단순히 그게 뭐 삭제 지시했다 해갖고 바로 그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대검 차장님만 그렇게 보시고요. 지나가는 국민 모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록을 전체를 보고 판단해서 그 수사검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대검이 이상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임종덕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오동훈 공수처장님, 공수처가 2020년에 출범했죠. 조직 규모가 노동 그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처 검사가 지금 25명이고 그중에 검사 출신이 12명 맞습니까? 처장님은 평생 직접 수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판사만 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5년 동안에 6천여 건을 사건을 맡아서 그중에 5건을 기소 처리했더라고요.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가 능력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주요 업무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반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거 누가 지시했나요? 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으로서 이 범죄 수사에 자원했나요? 예. 지금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조직의 규모를 보거나 경험을 보거나 능력도 안 되는 조직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겠다고 하는 이 내란죄 문제도 지금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왜 공수처가 이걸 자신해서 맡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을 다 포함해서 수사할 수 있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죠. 의원님. 네. 이 대표는 공수처가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공수처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체포를 시도한 적이나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올라오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 나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 뭐에 대해서 지금 아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저희들은 답하세요. 제한된 인력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권력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제가 부족한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저희 좀 조직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춰주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예. 자, 계속 질의하십시오. 국회 서면 질의에 대해서 허위 답변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오전에도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저께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전 답변을 통해서 처장님은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부주의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 꼼수 답변입니다. 왜냐? 국회 요구 자료 처리 프로세스를 보면은 꼼수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이 한번 오늘 그때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몇 차례 있었고 이쪽 국정특위에서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번은 대통령의 체포영장 관련돼서는 서부지검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절차를 보면은 지금 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도 있어야 되고 기소실장의 확인 및 결재도 있어야 되고 담당 부서장의 답변서 작성 과정이 다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작성한 거죠? 그 질문이 반복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하면 누가 작성한 거냐고요? 지금 그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라는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다 내가 지금 누가 했는 걸 묻잖아요. 누가 작성을 했냐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근무자가 아니 작성을 실무자가 전문가가 아닌 거 하면은 그럼 기소실장 검토 안 해요? 수시장은 검토 안 해요? 결재 안 해요? 내란 수사에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이 당시에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꼼수라 가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차정연 부장검사 지금 이거 담당을 주로 해왔잖아요. 이 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 담당 검사 아니에요? 담당 부장검사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담당 부장검사가 이걸 검토를 같이 논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사기획관이 업무를 하는데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수사진 처장은 왜 안 했어요? 그래 저희들이 그 지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외부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작성하는 바람에 좀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12월 9일 날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수처 차장도 언론 인터뷰에 나가지고 이첩 요청권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수사권 중복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방송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숨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됐어요. 표현의 제가 정확함과 어떤 제가 사실을 숨긴 묻겠습니다. 거를 좀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17일 지금 해직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도 질문을 하는데 위로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 목적이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위로 목적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을 그것도 가진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공수처에서 그날 위로해직을 했다는 것 자식 그게 말이 돼요? 의원님 지금 여러 번 제가 좀 설명을 하니까 좀 힘든데요. 그때 지금 그 기자들이 저희들 그 공수처에 계속 진을 치고 있으니까 제가 부하 직원들한테 저녁 한 끼를 못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17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날이다 보니까 모든 그 기자들이 서부법원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전 저녁 식사 정도 좀 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와인 한 병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실질신문을 위해서 에서는 그 부하 직원을 위로를 못 해준다.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행위에 대해서 정당했고 후회되는 바가 없다. 제가 전혀 후회되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그 식당에서 무슨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가 맞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하고. 의원님들. 아니 국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직원을 가지고 그래요? 아니 뭐 대질이 하시면서 막 그렇게 시키거든요. 직원을 가지고 마시고. 질문 내용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만 그래요. 아니 국장을 질문하는데 나가시잖아요. 자, 공수사님 너무 이제 과부하 걸렸으니까 의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위원장님 지금 공정하게 기능을 해야지. 아니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 종일 지금 목사장이 청문회 처음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지금 답변하시니까 방송이 뭐 해야 돼? 지금까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많죠 당연히. 본질을 가지고 아니다. 본질을 가지고. 아니 임 의원님 뭘 그걸 가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실 맞췄습니까? 응? 네, 나도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원했는데.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좀 많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하루 종일 지금 답변하시니까 당신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우세요? 저희 이진동 대검 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 추미애 이진동 대검 차장님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내란의 그 장기적인 목표는 부정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해산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12월 3일이냐라는 것은 12월 3일자 내란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명태균 수사라는 것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이것은 명태균 수사 보고서인데요. 보고서의 발신란을 보시면 창원지검 수사과장 검찰 수사 서기관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검사장한테 수신처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여당 정치인이 연루된 대형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최고 권력의 심장부와 관련된 사건을 검사도 아닌 수사관에게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자로 그 수사관은 명태균이 혐의가 없다라는 웃기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죠? 보시더라도. 얼마나 납득이 안 되냐 하면 명태균 사건 주요 일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8일 회미협점 의견 송치 전, 한 달 전이죠. 바로 대형 사건임을 이미 감지를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10월 21일 그러니까 한 열흘 좀 지나서 강혜경 씨 제보가 언론을 탑니다.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주고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게 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요. 또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의 직접 개입한 육성을 공개합니다. 그 김영선이 공천 좀 해줘라 했다. 그래서 당에서 말이 많다 하는 그 유명한 녹취인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 수사관의 무혐의 결정이 얼마나 황당한지 금방 드러나 버린 겁니다. 조롱한 거죠, 법치를. 자, 그리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 청구했을 때 주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지나가기를 획책하면서 이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관실 조사권밖에 없는 데를 장모 사건도 보내서 사건을 매장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배운 바대로 같은 수법을 하는 거죠. 정유미 창원지검장, 바로 대표적인 친윤 여검사이죠.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사건을 조사권밖에 없는 수사관에게 보내서 검사의 수사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종결하려고 했던 이른바 수사 틀어막기, 수틀막이라 하겠습니다. 자, 수틀막은 이렇게 해서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수틀막, 수사 틀어막기 행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4년 10월 26일 황금폰의 위치를 검찰은 파악해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12.3 개헌 이후에 명태균이 검찰에 자진 제출했고요. 또 기자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까 오전에 제가 하나 현출해 드렸죠. 아마 날마다 하나씩 공개될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 틀어막기가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광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3일 한번 보시죠.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이 수사 보고서인데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사 보고서는 얼마나 김건희, 윤석열을 향하는 수사를 틀어막았으면 수사검사 8명이 몽땅 다 합동으로 연명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틀어막기 저항문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수틀막 저항문건이라 명명하겠습니다. 검사들은 낱낱이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팀의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김건희, 명태균 카톡 하나만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머투 편집국장, 머니투데이를 얘기합니다. 다음 주부터 PNR 여론조사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윤이 높게 나온다고, 유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 리서치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그리고 김건희가 계속하죠. 이재명 쪽에서 머투의 PNR 조사 문제 삼아 왔음. 그게 통한 듯 머투의 항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꽤가 많은 김건희는 이걸 누가 보내왔다고 능지시합니다. 그러자 명태균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명태균이 끊기면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에서 뉴데일리로 여론조사 언론사를 변경해서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김건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팀 8명이 강조했습니다. 이 수사팀의 수사보고서가 11월 13일 있었는데요. 그리고 명태균 구속된 이후에 수사는 잠잠 오리무중이고요. 그 사이에 내란이 일어났고요. 자, 결론적으로 강혜경으로부터 이 인원 증거 다 제출받았습니다. 강혜경은 검사의 수사 의지를 본 것이죠. 신뢰하고 줬더니 수사에 이렇게 적극적인 검사를 검찰은 수사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자, 여태까지 윤석열이 한 짓은 어땠나요? 중요 사건을 수사한 이후에 공판에서 설령 그 검사가 타지로 전출을 하더라도 직관을 시켜가면서 수사를 집요하게 했습니다. 자, 대급 차장님, 조속히 수사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수사팀을 합류시켜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내란의 진정한 동기, 숨은 동기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나요? 하도 많은 말씀하셔갖고요. 우선 그 수사과 배당이 수사 의지가 없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사안이 가볍거나 하면은 경찰에 이첩을 해버립니다. 사안이 중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거고, 검찰에서 하는 수사 방식은 검사실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검사 지휘받는 수사과에 내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찰에 안 내려보내고 수사과에 내려보는 겁니다. 무혐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 그리고 이제 수사과에서 송치를 할 때 무혐의 된 거는 그때 이제 그 수사가 그 선관위에서 고발된 거하고 수사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 의뢰된 게 기부행위에 관련된 건데 기부행위에 관련된 법리 검토해 보니 이거는 기부행위가 아니고 정자법 위반이다 해서 기부행위에 대해서 수사 의뢰된 걸 무혐의한 거고 정자법으로 저희가 따로 구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폰 관련해서는 황금폰은 위치가 파악됐으면 저희가 벌써 압수했겠죠. 나중에 압수했지 않습니까? 압수할 생각이 없었으면은 나중에도 압수를 안 했겠죠. 근데 압수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계속 피의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돌려서 파기하라, 이것도 계속 이 사람이 딴소리를 하니까 야, 그렇게 손쉽게 인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 하는 설득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고, 결국엔 저희가 이제 받아갖고 다 압수를 했고 수사보고사가 8명으로 연명됐다는데 저도 사실 저게 수사를 해봤지만 저렇게 수사보고서에 검사가 여러 명이 연명한 거 저도
흔하진 않은 건데 저거에 비춰보면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는 그 의사표시이고 지금도 저희 그 총장을 비롯해서는 다 수사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견 검사 뭐 복귀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사팀은 거의 숫자가 유지가 돼 있고 그 일부 파견된 거는 이제 다른 청의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복귀를 했지만 그 중요 사건이나 뭐 할 땐 다시 직대에서 와서 겸용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팀은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혜경으로부터 증거를 다 제출받았던 검사는 여전히 수사팀에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진 의원님 들으십시오. 공수처장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질책을 받고 공수처 업무를 발전시켜야 되는 자리지 공수처를 대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짜증스럽게 답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와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회식할 수 있죠. 저도 직원들 회식하고 검사도 회식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을 떠나서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회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절한 행위였다면 뉴스도 안 됐겠죠. 그리고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장님께 월급 주는 국민들 중에 특정 진영을 편드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상당 부분의 국민들은 실제로 마음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어요.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한 날 어찌됐든 와인을 가져가서 해서 빗대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정무직인 공수처장이 그걸 말려야 될 풍국인데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하튼 그런 부분을 갖다 축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하튼 그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더 일을 열심히 격려가 하고 없이 잠깐만 그 격려라는 말이 굉장히 공수처 기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있는 거예요. 공수처 내부로 보면은 그 격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외부에 어떻게 비춰질지 여부랑 그 상황이 어떠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그런 부분은 사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저녁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제가 좀 또 이리저리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짜증으로 들지 저는 짜증 내는 건 없습니다. 네, 좋아요.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해서도 제가 국회에 답변해서 아까 얘기해 보니까 수사기획관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파견 직원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견 직원이 혼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재를 거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있는 말에 결재를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파견 직원이 혼자서 했어요? 아니면 외부 결재를 했어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그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만들고 제대로 된 결재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좀 엉성하게 그러면 파견 직원이 혼자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파견 직원 혼자서 했어요? 아니면 보고했어요?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뭐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공석이면 다 업무 대체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관련돼서 답변하는데 실무자가 혼자서 답변했다? 저는 그게 좀 오히려 변명이 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던 시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PPT 띄워놨지만 제가 2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했고 똑같은 답변 받았고 또 그때는 저 답변으로 인해서 압수영장, 통신영장, 특히 공수처장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압수통신영장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서면 답변도 하고 구두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슈가 잦아들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의도적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2차례나 답변을 한 측면도 있지만 더 황당한 것은 파견 직원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질문이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압수통신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했느냐 하는 건데 설사 수사기획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기획관 입장에서는 수사팀에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이 없으면 수사기획관 없는 자리에 대체가 하는 누군가가 와서 당연히 업무 대체를 해야죠. 공석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둡니까? 근데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공수처장이 그걸 하나도 놓치고 지금 말을 빙빙 돌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팩트로 따져보면 지금 누가 결재했는지도 모른다는 거고 파견 직원 혼자서 저 답변을 해서 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답변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의혹들을 잘랐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파견 직원 혼자서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관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할 때는 이미 김용현 그 장관에 대해 가지고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그 김용현 장관이 이미 구속이 돼 있던 때고 기소가 이미 돼 있던 때예요.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관련자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중앙지법에 기소되면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관련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묻는 거예요. 아까 12월 6일자 김용현 체포영장이나 12월 8일자 여인영 방첩사령관 영장도 똑같은 이슈가 있잖아요. 12월 6일자나 8일자에 이 관할권에 문제가 있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법원에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12월 6일자나 8일자에 정식으로 받으셨어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법리검토 보고서 정식으로 써서 공수처장한테 보고한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12월 6일자, 8일자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장관도 중앙지법 관할이 없고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중앙지법 관할이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법리 검토를 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청구한다. 보고서가 작성됐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 작성된 게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김용현의 피의자의 어떤 구속,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통해 가지고 그 현재지에 그 관할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가장 어떤 관할권이 어떤 적합한 곳을 찾았고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범죄지가 지금 중앙법원 관할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법원의 재판을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신중한 모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뭐 김용현 구속을 통해서 관할권이 지금 그 지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또 지금 또 그 인식하게 됩니다. 예. 장동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분명히 1월 7일까지는요. 오늘은 답변을 이상하게 준비해가지고 해오셨는데 1월 7일까지는 뭐라 했냐면 관할에 관해서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이렇게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다고 공수처법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갑자기 다른 말로 바꾸셨고 그 다음 PPT 볼게요. 아까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법사위에서 어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영장 기각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만 답변하셨어요. 왜 마치 그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오히려 행정처장은요. 오히려 지금 관할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형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사권 때문에 신중하게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처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사위에 나와서 저희들이 영장 청구 기각된 사실을 말씀드린 그런 맞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지금 공수처법 31조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한 것은 그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께서 31조 전문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제가 그 연속 선상에서 그런 취지로 답변한 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백혜련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공수처법 31조의 취지는 적용 범위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 공수처장의 입장입니다. 다음 우리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사 진행 발언 일어나고요. 네, 안 했죠. 우리가 청문회가 오늘 거의 실질적으로 마지막인데 이 무슨 청문회입니까? 내란을 국정조사하는 청문회입니다. 그럼 내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우리 위원님들은 내란 수계 윤석열의 변호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인을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공수처장 청문회입니까? 사실은 내란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요한데 내란을 조사했던 공수처장한테 덮으시고 있어요. 실제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오늘 마지막 날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은 내란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안보실장한테 질의하려 했는데 다 가버렸네요. 안보실장도. 네, 뭐 사정이 있잖아요. 뭐 알면서 자꾸 그러세요. 같이 한 처지에 그래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뭐 여당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대신 대검찰청 차장님 슬라이드 띄워보세요. 이번에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체포자 명단이었잖아요. 여인영이가 체포자 명단을 홍장원한테도 불러줬고 뭐 조지호 경찰청장 또 본인의 수사단 여기 보면은 세 군데 불러준 것이 거의 일치예요. 그렇죠? 슬라이드 명단들이 공소장이 나온 것이 일치하잖아요. 예. 네, 거의 일치하고요. 그래서 홍장원 메모가 뭐 몇 번 썼니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수거 명단이 500명 1차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건 1차분이고 한 10차분까지 나오던데 그럼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될 걸로 봐요. 여긴 차범근 감독도 있고 노상원 수첩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선량한 정치인, 언론인, 방송인 할 것 없이 이렇게 수거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이 실제 여인영의 생각인가요? 그러면은 김용련의 생각인가? 내란숙의 윤석열의 생각인가요? 그 현재 수사하고 재판 중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그럼 윤석열은 유튜브만 보고 방송만 보고 이걸 염출했다? 아닙니다. 다음 장 보시죠. 아침에 박선원 의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위기가 안보실에는 야당 탄압 그냥 TF가 있어요. 이것은 정보 융합 TF라고 지금 명명을 하긴 하는데 뭐에 대한 정보 융합이냐? 제가 봤을 때 여기 안보실, 방첩사, 정보사 다 있고 또 HID 요원 출신까지도 포함되는데 야당에 대한 정보 또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보를 융합을 해서 이것은 직보 조직이에요. 신원식 안보실장도 업무 보고 딱 처음에 존재한다는 것만 보고받고 일체 보고를 안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장 조태용도 안보실장 할 때 이 존재만 알았지 보고를 받은 바 없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 1차장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집보를 하는데 야당들 또는 반국가 세력들 본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가지고 술자리마다 윤석열과 또 방첩사령관, 충만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유추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명명백백히 수사를 정확히 해주길 바래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기재부 차관님 나와주세요. 시간 멈춰주시고 12월 3일 날 기재부에서 국정원에 예비비를 배당을 했잖아요. 12월 3일 날. 그럼 제가 잘 알지 못해요.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자금으로 예비비를 배당을 했어요. 예, 이건 누구 소관입니까? 예산실 소관입니다. 예산실은 차관보 밑에 안 있습니까? 아니, 예산실장 밑에 있습니다. 예산실장 밑에 있어요. 여기는 12월 3일 날 왜 예비비를 편성했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단을 해서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국정원에서 요구를 했던가 아니면 윤석열이가 지시했던가 해서 예비비를 이날 배당을 했고 찾아갔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누구 없나요 여기? 나오세요. 네. 기재부 국고과장입니다. 국고과장이 이거 담당하나요? 예, 저는 이제 자금 배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예비비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는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 배정은 12월 13일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12월 3일 날 배정이 됐잖아요. 왜 예비비가 국정원에 배정이 되죠? 국정원은 특활비도 많은데.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날 왜 됐다고 봐요? 그건 잘 모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이제 13일 날 나간 금액은 있는데 이게 1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네? 1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비비가 1급 비밀이요? 특활비는 1급 비밀일 수 있지만은. 예비비가 1급 비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1급 아니 국정원에. 예비비는 사실은 예산은 예비비가 아니에요. 이건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비비는? 아니 국정원의 예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특활비도 있는데 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요구했겠어요? 이것은 비상계엄에 들어가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한 100억 넘나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아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았어요. 그다음 차관보 나오세요. 시간 멈춰주시고. 그 예비비는 비상계엄을 위한 예비비 확보로 보여지고 그때 01시 30분에 문건을 기재부 장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켰다 했잖아요. 한 1시 50분 정도. 1시 50분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리마인드를. 아까 저한테 맡기신 거를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제가 다시 드렸습니다. 펴서 드렸죠? 예, 이렇게 펴서 드렸습니다. 네. 펴서 드렸는데 그럼 뭐라고 그런? 앞에 보시더니 이미 우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기로 거부했었고 또 비상계엄도 지금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다. 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건을 보질 않았다 그랬어요. 한 이틀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세상 총리의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 주는데 그 몇 줄 되지도 않는데 한눈에 다 보고 윗부분 어느 정도 보셨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회의 질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말이 근데 일관되게 본회의장이든 기재위에서 얼핏 윗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관부는 그다음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는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제 가방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뭘 했나요? 무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할 게 없는 거죠. 대통령의 지시를 우리 총리가 무시하고 사관부가 무시해요? 네. 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직권 상급자가 제 부총리시기 때문에 부총리가 무시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처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는 무시하고 있었고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경제 안정화에 대해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한다. 부총리와 사관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재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했었고 그건 명백하게 다 국회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고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그 아까 좀 전에 질의 답변 과정 중에 F4 회의에서 증권시장 개장 여부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논의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증권시장은 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계엄이라는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폐쇄를 할 의견도 나왔던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9.11 사태가 났을 때도 오전에 문을 닫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태로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왜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계몽령에 불과한데? 대외 신인도 부분에서 분명히 저 외환시장이 그 장이 열려 있는데 그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주식 시장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냥 계속 개장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그날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모여서 그때는 계엄이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김태호 실장님. 2023년 8월 3일을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8월 2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2년 가까이 지나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 국민 대상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안보 교육 추진회의가 안보실에서 열렸었죠. 네, 제 기억으로는 2차장 소관인 것 같았어요. 1차장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1차장, 안보실 1차장,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 차관급 및 국장급이 참석한 안보교육 추진회의.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면 또 기억 못한다는데 이게 좀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장소가 어디였죠? 회의 장소가?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안보실에서 주관해서 열렸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하는 거는 권위주의 시대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 교육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방부 교육자 교재를 활용하겠다. 이게 국방부 문건으로도 확인된 사안입니다. 좀 특이한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확인해 보시죠. 1차장 소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문건에 1차장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아폰 갖고 계시죠? 네. 비아폰을 이용해서 계엄 전후로 해서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까?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됐든 누구라고 묻진 않겠는데 누가 됐든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진동 차장검사님, 예. 그 부분 좀 수사 좀 필요하다. 지금 비아폰과 관련돼서요, 정말 민감하거든요. 비아폰과 관련돼서 예. 지금 계엄의 기획자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김병주 의원이 14명 체포 명단, 체포 대상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소장에 보면 김웅현, 여인영을 거쳐서 홍장원 1차장에게 갔다고까지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수사 중이죠? 예. 수사 중인 거고. 그다음에 포고령 작성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포고령 작성과 관련돼서 언제 작성된지 특정이 안 됐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공소장에 보면 기억 못 하실 건데 202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작성됐다고 나옵니다. 계엄 선포문, 네.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김용현이 작성한 것 같다. 근데 군사보좌관이나 수행부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번, 화면 보호기 비번도 모르고 한 번도 작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전부 혼자서 국방부 장관 혼자서 작성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다 작성해서 차장검사도 모르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직 수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수사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김주현 중인 잠깐 원래 이 차장은 아니야, 합의한 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장 아니 이 차장은 내가 이사가란 말은 없었는데
이 차장. 자,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십시오. 예. 혹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관여한 바 있죠? 저는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 보고 알았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동 차장검사님. 예. 그 노상원하고 제2수사단과 관련돼서 예.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조특위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서 이 수사 1부장으로 내정된 김용영 공소장을 보면 제2수단과 관련돼서 수십 명을 임명하기에 국방부 일반 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넨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네. 뭐 기억은 잘 전체적으로 못하시겠지만, 근데 김상용 본인은 국조청문회에 나와서 전혀 직을 받았는지도 23명의 수사관을 임명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소장, 검찰 공소장과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물론 국조청문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 김용 의원이 한글로 작업했다는데 80년대 후반에 그 운용됐던 도수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그걸로 작성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공소장 내용과 전혀 좀 다른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소장 내용에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예, 좀 하겠습니다.